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2강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힘찬 음악과 시작하니까 선생님도 막 힘이 샘솟네요. 자, 교재 역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10번째 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네요. 10번째 페이지, 10페이지에서는 바로 이상사회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의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이 이상사회론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역시 선생님이 준비한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사회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공자가 그리는 이상사회, 대동사회죠. 노자가 그리는 소국가민,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칼 마르크스 이런 사상가들이 그린 바로 유토피아에 대해서 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것처럼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요.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라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 이상사회론을 단순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탐스런에 진행할 때는 이 동양과 이 서양 파트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전부 다뤄주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필기양이 굉장히 많아요. 접착식 메모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삼색 볼펜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역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사상의 필요성인데요. 역시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깔끔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필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찾아서 밑줄 긋고 부연 설명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이상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뭐죠? 네,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특성이었죠. 그리고 인간이 왜 윤리가 필요한지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히만 이야기도 했고요. 마이클 샌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주제는 바로 사회사상 그리고 이상사회, 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바로 양가로 1번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사상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사상이 왜 필요한지 1번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사상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사회사상의 정의 간단하게 써볼까요? 사회사상은 우리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난 시간에 인간을 배웠으니까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를 배우는 거죠. 왜?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니까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캐스터어웨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는 그냥 영화 속에서 가능한 거지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을 꾸리고 살게 되는데요. 그 사회에 대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올바른 사회상을 체계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로 사회사상입니다. 사회사상에서 꼭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빨간 펜으로 이상사회랑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명사처럼 사용해야 되는 이 이상사회는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토피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유토피아. 근데 이 유토피아는 사실 이렇게 가로를 닫고요. 유토피아는 사실 누가 쓴 책의 제목인가요? 토마스 모어죠. 우리가 오늘 다루기도 할 거고요. 근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대명사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니즘이라고 미국 대학에서도 이 철학 사상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토피아에 관한 본인들이 그리는 이상사회론이죠. 그것들을 쫙 모아서 철학 수업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딱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한 학기에 유토피아니즘만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 시간에 압축해서 오늘 배우는 거죠. 결국엔 사회사상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올바른 사회 해석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우리가 함으로써 이상사회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사회 요소들을 한번 써보세요. 가장 쉬운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면은 뭐 결혼제도 막 이런 것들 쫙 써보라 그러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씁니다. 네. 재미난 얘기들도 많죠. 근데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막 또 끄적끄적 그리는데, 이 그림이 인류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과 되게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재밌죠. 공통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사회론을 배우는 것은 그 이상사회론을 통해서 현실을 반추하고 결국엔 그 이상사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 좌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윤리라는 것과 사회 사상의 관계는 어떠냐? 뭐 결론이죠.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우리 윤리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윤리사상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상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 노란 펜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펜 누가 있습니까? 공자입니다. 공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윤리를 갖춰야 되죠? 인이나 예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와 연결이 된대. 어떤 사회로 가느냐? 대동사회로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체가 바로 윤리적인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것처럼 다른 예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뭐 플라톤의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필기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될 학자들이 그리는 이상사회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나요? 빨리 지울게요.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제가 다 적을 거거든요. 저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유토피아에 대한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시사점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보세요. 잃어버린 제국 아틀란티스. 이게 뭐 실제로 뭐 있다라는 설도 있고 뭐 이거는 토마스 머의 유토피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태양 제국. 저 어렸을 때 태양 제국 에스테반이라는 만화 영화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페루, 마추픽추 막 이런데 막 여행 프로에도 나왔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마야 잉카 문명처럼 인류가 그렸던 유토피아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대요. 천공의 성 라퓨타 막 이렇게 어떤 학생은 그려보라 그러면 뭐 떠다니는 성 그리는 학생도 있어요. 아, 역시 동양에선 무릉도원 아니겠습니까? 목가적인 분위기로. 역시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렸던 유토피아의 모습인데 학자들은 그 유토피아의 모습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학자들은 각종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 다 총망라해서 우리 교재의 표로 바로 10페이지에 나오는 요 학자들만 정리를 할 겁니다. 공자고요. 노자입니다. 플라톤이고요.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 다음 칼 마르크스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순서는 시대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동양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양이 좀 있으실 거예요.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옆에 제가 옮겨가지고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바닥에 다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앞으로 좀 되돌아가서 지우고요. 요것들을 지우고 여기서부터 쭉 써나갈게요. 그래서 칠판을 제가 지우지 않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요 학자들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마무리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먼저 동양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자입니다. 제목은 공자의 대동사회.
제목 자체를 제가 달아드리는 이유는 공자가 그렸던 대동사회를 중심으로 볼까라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은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공자의 사상은 4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노자의 소국가민, 노자의 사상은 16강, 그 다음에 플라톤은 22강, 그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27강,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마지막 40강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건 뭐예요? 유토피아니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공자의 대동사회. 자, 1번 공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대동사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과 예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예라는 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의 도덕성, 도덕성을 근본으로 강조하고 있네. 오,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진정한 보수주의자죠. 무슨 말이냐? 기본을 바로 세우자라는 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 예라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해드리면 수기 아닌이라는 게 있어요. 수기라는 것은 네 몸을 닦아라 라는 거고, 아니는 백성을 평안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몸을 닦아라,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옆에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설선수범입니다. 맨날 이거 쓰잖아요. 선생님도 생기부에 여러분들 행동 발달, 행발 쓸 때 설선수범하여 뭐 이렇게 많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만큼 좋다라는 단어예요. 왜? 네가 먼저 뭐가 되어라? 성인 군자가 되어서 다스리면, 그러면 백성들은 평안해진다. 그래서 먼저 출발이 뭐예요? 수기예요. 네 몸부터 닦아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솔선수범하면 자연스럽게 백성은 따라오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바람과 같고 백성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자연스럽게 눕는다. 백성들한테 막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해요, 백성들아 왜 이렇게 뭐 잘 알지 못하냐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솔선수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동사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4강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대동사회의 기억입니다. 자, 첫 번째, 대동사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거 잊지 마세요. 대동사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이 다스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다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르구나. 무슨 말이냐? 통치하는 거죠. 왕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경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에서 공자가 주목한 건 뭘까요? 빨간 펜. 중요하죠? 형평성. 우리 학생들 아주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 학생들을 가려서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 아니겠죠? 물론 우리 공자의 사상을 나중에 배워보면 공자는 좀 가려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그러나 공자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때는 형평성 있는 경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뭘 강조하는 거냐? 바로 분배에 신경 써라 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써드릴 문장을 잘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데 바로 현대판 복지국가의 모습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불쌍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해주는, 그것이 공자가 그리는 이상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자가 그리는 이상사회가 형평성 있고 분배가 골고루 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대동단결하겠죠.
네. 그래서 대동사회라는 건 모두가 한 가족처럼이란 표현. 근데 모두가 한 가족 같은데 나는 굉장히 막 불쌍하고 뭐 저기 뭐 사람들은 막 잘 살고 뭐 1%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것 같고 이러면 양극화가 심하고 그러면 대동단결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공자가 신경 쓰라라고 얘기한 포인트가 형평성 있는 분배제도이고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문장에 예기 예운편 공자의 대동사회가 나오는 부분에 고아는 버림받지 않고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자의 대동사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보면 공자의 대동사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노자입니다. 노자는요, 제가 이제 노자 강의 들어가면 노자의 소국과민이에요. 오늘 자세히 배우시는 건 작은 나라, 덩어리가 작다라는 거고요. 적을 과자예요. 그래서 민, 백성도 적다, 조그맣다라는 건데요. 이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뭐 인구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작아야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국가민은 노자의 도덕경 80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그려지는 건 약간 예전에 그 인디언 부락처럼 나라는 조그마면 돼요. 그리고 옆 나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되죠. 병합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꿈꾸는 개개인들의 행복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면 이 소국가민이 향해 있는 게 뭘까요? 네, 공자의 대동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게 그런 정치인들이나 통치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익숙해질 것이고 그것은 결코 좋은 정치제도로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동양 철학 수업을 할 때는요. 롤플레잉 게임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노자 역할 주고 공자 역할 주고 한비자, 묵자, 그죠? 장자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고서 그 학자의 입장만 얘기해, 토론해. 그러면은 노자가 계속 공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자, 그러면 머릿속에 노자는 공자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자가 좋아했던 인과 예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노자는 인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위를 뭐라고 했냐면 사회 제도 같은 거. 제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노자의 소국가민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자, 노자가 그럼 중시하는 건 뭘까요? 무위자연. 무위자연이 뭡니까? 무위는 인위의 반대죠. 그러나 무위를, 자, 잘 들으세요.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무위라는 것은 고단수입니다. 중요할 때만 탁탁 건드려주는 거. 조직이 돌아갈 때 조직을 굴리는 것 중에 막 간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만 고단수로 탁탁 해주는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부분은 알아서 돌아가게 쫙 하는 거. 그게 무이고요. 자연은 자연스러움을 얘기합니다. 또 중의적으로는 대자연을 닮아라라는 얘기도 내포하고 있죠. 3번입니다. 그러면 노자의 이런 무의자연과 인위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소국과민으로 갔는지, 자, 역시 색깔을 맞춰서 써보고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니까 기억을 역시 노란펜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노자가 이야기하는 소국과민의 기억, 적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인. 잘 보세요. 자, 지금 성인이라고 적었죠? 우리 감독님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대동사회도 성인이라고 나왔어요. 오! 성인 똑같네. 그래서 헷갈리게 시험 문제 많이 낸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노자가 정의 내리는 성인은 공자가 정의 내리는 성인과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위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하는 인과 예를 체득해서 인격을 완성한 그 군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나쁘다고 했잖아요. 지금 1번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무위의 자연을 회복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인을 제가 왜 써놨냐? 소국가민은 엄연히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소국이니까요. 이걸 무정부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소국가미는 나라가 있어요. 작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니은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바로 무위지치입니다. 이 무위지치가 뭐냐면 무위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단수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전면에 나서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거 저렇게 하시고 막 간섭하고 막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게 진정한 방법이다. 뭐 이래야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쫙 돌아가게. 근데 잘 보면 뭔가를 고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쫙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무위지치를 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노자가 보는 거죠. 마지막 디귿입니다. 치, 대국, 약, 팽, 소선. 약 같을 약자고요. 팽 하면은 왜 토사구팽 떠오르잖아요. 팽이 뭐냐? 삶을 팽자입니다. 굽다 팽자예요. 조리하다 팽자. 그 다음에 소, 작은 소, 선은 바로 생선선입니다. 뭐냐? 치대국, 은유적인 표현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란 표현이에요. 약팽소선. 약팽소선이 뭐예요? 작은 고기 굽듯 하라. 여러분들 작은 생선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뒤집어요? 잘 익었나? 이거 잘 익었나? 맛있겠다. 계속 뒤집어요? 아니에요. 한 번만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팽소선 떠올리실 때는 고급의 소고기 구울 듯 하라. 그 소고기 제일 맛있게 구우려면은 두 번 딱 하면 그리고 악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간섭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러나 뒤집을 때는 뒤집을 때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고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라는 표현. 자, 이 지금 두 가지만 보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자의 소국감인과 공자의 대동사의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부터 정리하는 서양 사상가들과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죠. 자, 조금 조밀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플라톤이 기다리고 있네요. 플라톤입니다. 원어로는 플레이토라고 있고요. 플라톤이 그리는 사회는 이상사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국가인데요. 이 플라톤의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힌트가 다 담겨 있죠. 이 뭐냐면 1번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하나는 이데아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저기 나중에 이제 플라톤 22강인가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현상계. 이게 이원론이에요. 두 개를 쪼개놓고. 근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의 중앙 부분에 있는 플라톤의 손가락이 어딜 향해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옆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루고 있는데 스승을 보면서 아닙니다, 스승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현실주의라는 거죠.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뭘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중시한 거죠. 이데아를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의 이상국가는 바로 이 사람이 이상주의자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렸던 대로 정치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시라쿠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잘 됐느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다라고 치부하지는 말고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는 고민해보되 플라톤의 시사점을 얻어보자 이거죠. 현실 정치에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3번입니다.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 중에 이 사주덕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사주덕을 이해하기 위해선 영혼 3분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막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중에 플라톤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일단은 사람의 몸을 세 개로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 가슴, 배, 뭐 사지, 팔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 가슴, 배는 주로 곤충 나눌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머리는 이성의 영역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기계의 영역, 그 다음에 배는 욕망의 영역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머리, 가슴, 배. 그래서 이성, 기계, 욕망. 그러면 여기에서 이성이 갖춰야 되는 덕은 뭐예요? 머리가 가져야 되는 거. 그쵸, 지혜입니다.
머리가 지혜로워야 되죠. 그 다음에 가슴은 어때야 돼요? 그죠? 용기. 배는 어때야 돼요? 욕망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절제를 잘합니다. 절제. 그래서 이것들이, 자, 결론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박스를 쳐서요.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네 가지를 사주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플라톤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것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네 가지 기둥이 되는 덕 해가지고 사주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로 확대해서 봤을 때 국가에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계급은 통치자 계급, 그 다음에 용기를 가져야 되는 계급은 수호자 계급,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절제를 해야 되는 계급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생산자 계급 이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빨간 펜. 여러분들도 빨간 펜. 자, 이 중에 플라톤이 가장 중시 여긴 게 뭘까요? 빨간 펜. 여기에요, 여기. 머리가 중요하다. 플라톤은 세 가지의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류는 3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 3의 원리. 네. 영희, 철수, 바둑이, 꽃기죠. 3회. 나, 너, 우리. 그죠? 네. 진, 선, 미. 그죠?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만든 거예요. 진, 선, 미. 그걸 칸트가 또 그거 가지고 책도 썼고요. 근데 진선미 중에 미스 코리아에서 미스 코리아 할 때 1등을 왜 미를 안 주고 진을 줍니까? 에? 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통이 플라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4번으로 가는데요. 4번. 그게 바로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 그럼 이상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자, 기억입니다.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각자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그것이 사주덕이다. 그게 정의로운 국가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이상적인 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근데 니은이 또 있죠. 위에 통치자는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철인왕 통치라고. 필라서퍼 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 하나 또 나왔어요. 중요한 시험 문제 보면 철인왕 통치, 일부러 제가 왕 써놨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플라톤은 아테네에 본인이 살고 있던 시대의 민주정을 혐오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퍼퓰리즘. 중우정치라고. 그래서 플라톤이 집중했던 건 철인이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주면 된다는. 근데 이 지혜로움이다라는 건 뭐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인격, 도덕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 나온대요. 자, 빨간색 잘 보이실까요? 이 빨간 펜. 여러분들도 빨간 펜. 뭐냐면 지금 여기에 두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제가 엮을게요. 잘 보세요. 수호자와 생산자를 엮어요. 수호자와 생산자, 수호자와 군인 계급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아니네. 잘못했네.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야지 생방송의 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방송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둘을 엮어요. 그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생산자가 수호자를 엮이는 게 아니라 수호자와 통치자를 엮어요. 그래서 통치자와 수호자를 엮으면 수호자와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통치자. 이 두 계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호자와 통치자들에게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죠? 공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공유해야 욕심이 안 생겨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퀴즈가 하나 있어요. 모두가 생산수단과 분배에서 사유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체크한 대로 생산자는 가져도 돼요. 그냥 일반인이니까. 너는 사적 소유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있는 수호자와 통치자는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비슷한 게 지금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는데 각자의 역할 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 통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보세요. 가보면 누구랑 닮아 있어요? 누구랑? 공자랑 굉장히 비슷해. 공자. 그래서 공자랑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질고 능력 있는. 그게 뭐예요? 아까 지혜롭고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똑같잖아.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어질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똑같잖아.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똑같냐면 여기에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 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참고로 공자가 강조했던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죠. 정명사상이 뭐예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각자의 역할 다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명이 누구랑 닮아 있어요? 각자의 역할 다 해라? 다시 가볼까요? 각자의 역할 다 해라. 각자의 역할 다 해라. 각자의 역할 다 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 만들기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상국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되게 깊은 내용까지 제가 건드려 드렸어요.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그 작년에 2학년 모의고사 9월 건가? 제가 하도 많이 이제 막 해설 강의하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감독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2학년 게 분명해요. 작년도 2학년 거 시험 문제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표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요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수호자와 통치자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생산자는 가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 시대 순으로 가면 토머스 모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프란시스 베이컨과 토머스 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목에 빨리 정리를 하고 마지막 칸에 마르크스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머스 모어. 자, 토머스 모어의 의 요것만 이제 한글이 들어가 있고 유토피아 다시 들어가겠네요.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요. 굉장히 고도의 생산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집 모양도 똑같고 유토피아 읽어보셨어요? 뭐 최초의 SF 소설의 효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영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요것만 참고적으로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16세기에 하고 19세기에 한 번씩 있었는데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별명이 일명 그 양떼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라는 표현인데 양떼들을 이제 대규모 목축 사업을 하면서 빈민이 된 이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더 불쌍하게 빈민으로 전락돼서 사는 거죠. 결국 그 현실을 비판하면서 유토피아를 쓰게 되는데 그럼 유토피아는 노동해방, 궁극적으로 노동해방. 그 다음에 이런 집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뭐 교환해서 뭐 15년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산다든지 사적 소유가 별로 없는 그래서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모습. 그러나 독특한 결혼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의식,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 반대편을 그림으로써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노란 펜으로 핵심을 그냥 들어갈게요. 바로 정복, 지배. 뭐를? 인간이 슬래시 자연과 나뉘어졌고 인간이 빨간 펜으로 자연 위에 군림하는 구조. 그래서 인간이 왕유. 이게 된 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 과학적 인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정복하여라.
그래서 심지어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꿈꾼 뭘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담겨 있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올 내용이겠죠.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니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공산사회라고 써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근데 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스 1번, 자, 마르크스가 이론으로 제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 소외.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를 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적 유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40강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동그라미만 치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물질에 의해서 혹은 물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에 의하여 갈등론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적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물질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계급 투쟁.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폭력 혁명론. 자, 지난 2015학년도 수능 시험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폭력 혁명론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민주사회주의하고는 다르거든요. 민주사회주의는 폭력 혁명론의 거부를 하고 점진적 개혁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이 내용보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라는 과도기 상태를 거쳐서 공산주의, 공산사회라는 단계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소멸론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사라져. 과도기 상태인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공산사회라는 마르크스가 그렸던 마지막 단계로 다가가게 되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사유재산이 소멸돼. 사유재산이 소멸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계급이 사라져요. 계급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죠? 국가가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소멸되죠. 그 다음 아까 플라톤과 비교해보면 플라톤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 계급이 수호자와 통치자까지인데 마르크스는 마지막 공산사회에 이르면 본인이 꿈꿨던 유토피아에 되면 사유재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산사회는 그러면 어떤 사회냐? 이런 거죠. 노란 펜으로 쓸게요. 중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아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데 나는 능력이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가져갈게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바꿔가지고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러면은 그럼 완전히 뭐 자본주의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도 결국엔 사유재산이나 계급, 국가가 소멸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견이었는데 맞지가 않았죠. 왜 안 맞았을까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맞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에 대해서 놓친 게 좀 있었고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고도로 생산력이 발달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그런 것들이 또 되지 않았던 뭐 소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좀 옮겨서 오늘 필기한 것들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오늘 배운 학자들 중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 국가의 역할 강조하는 사람? 그렇죠. 누구? 공자. 공자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대동사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플라톤. 그죠? 이상적인 국가니까. 뭐 국가를 인정한다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를 부정한 사람. 국가를 부정한 사람? 그렇죠. 마르크스. 골라내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 사유재산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한 사람 마르크스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생산자들은 사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마무리는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을 표에다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표는 제가 다시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바로 10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쭉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쭉 길게 늘려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역시 우리 교재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10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12페이지 가주시고요. 자,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탐구 있는데요. 쭉 여러분들이 가보시되 마지막 부분에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탐구할 때 유의할 점 양가로 3번이죠. 거기에 잠깐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탐구할 때 유의할 점 우리 10페이지, 12페이지죠? 12페이지에 양가로 3번입니다. 유의점. 요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비판적 성찰. 비판적 성찰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내포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옳고 그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비판적 성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찰이라고 했을 때 항상 쓰이는 게 바로 뭐 아히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적 자세. 이 개방적 자세는 제가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토론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신의 부인과 함께 공동 집필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자유론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 자유론이라는 책은 두껍지 않아요. 짧은데 우리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꼭 읽어볼 만한 필독서가 자유론입니다. 제가 작년 탐스러운 수업할 때도 그랬지만 올해도 뉴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 읽으면 좋아요. 실천적 지성인이 되는데 이런 책들 좋아요. 소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저하고 토론하시고 이러셔도 되는데 제가 자유론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공리주의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질적으로 동물과 다르다. 쾌락을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의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침팬지나 아니면 유인원, 뭐 오랑우탄, 지금 인류의 모습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원동력이 뭘까? 저도 동의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토론할 줄 알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반성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가 와닿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방적 자세, 바로 토론과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윌겐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비판적으로 서로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동등한 입장에서라는 거죠.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이 우리의 더 기본이 탄탄한 윤리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 얘기가 12페이지의 개방적 자세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은 역시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오늘 배웠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19페이지 3번 문제 준비해 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자, 자, 정의 걸렸네요. 그죠? 이상국가이다. 이상국가. 그죠? 여기에서 정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가르치며, 어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지혜를 갖고 있는 철인 왕. 그죠?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갖춘 상태. 누굽니까? 플라톤의 이상국가. 정리됐나요?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도가 실현된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모두의 것이 된대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두가 대동단결. 그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능력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인격도 갖추고 있고, 자기 부모나 자식만 사랑하지 않고 남의 부모나 자식도 사랑한다. 똑같이 대동단결하는 가족 같은 사회. 늙은이는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고, 늙은이, 실버 산업, 그죠? 젊은이는 일자리를 얻어요. 청년 실업 해결, 그죠? 고아와 가부, 그리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공장. 그러면 1번, 갑은 플라톤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이거 골라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산자들은, 일반인들은 가져도 돼. 별로 그렇게 막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통치를 해야 되는 계급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수호자와 이 수호자에서 걸러진 철학자 계급, 이 통치자 계급은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야 되니까 재산을 공유해서 도덕성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1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X표를 제가 쳐놓을게요. 그 다음 2번.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 당연히 맞는 거죠. 철인왕 통치니까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을은 공자입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대동사회 정의 자체를 말씀드렸죠. 4번. 을은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가족과 같은 관계 대동사회. 그죠? 5번입니다. 자, 갑, 을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아까 따로 정리해 드릴 만큼 공통점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정리해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해 놓고 문제 풀면 참 쉽죠. 그냥 풀려버립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20강의 특별한 강의에서 또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동양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